백락청 TV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최초의 녹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정상 이게 바로 나가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선고를 듣고서 하게 된 첫 대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정현곤 선생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하시고. 예. 네. 예, 저는 정현곤이라고 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제 정체성을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20세 때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셈이고, 그 이후에는 공직 경험을 좀 했습니다. 박은순 서울시,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백낙청 선생님과는 인연이 좀 다양한데, 2005년도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하실 때 제가 사무처장으로 보좌를 했고, 그리고 2011년에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를 또 하실 때 제가 운영간사로도 보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험, 남북관계 경험, 그 다음에 연합정책 경험으로 제가 변혁적 중도론이라고 하는 책도 백 선생님의 글을 모으고 또 주변의 관련 글을 모아서 저도 이제 서장을 쓰고 이렇게 해서 변혁적 중도론을 편집을 했죠.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이 2013년 체제론이라는 책도 저랑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을 할 때 시민활동가 대회를 만들면서 시민참여통일론을 확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평화를 생각해봐, 시민운동이 달라 보일 걸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백낙 선생님을 연언 강연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때 백낙 선생님이 2013년 체제론을 가지고 오실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때는 그때 좀 과제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들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3월 11일입니다.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래,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들 수건거렸습니다. 정말 이 시대 전환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전율하던 그런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정현곤 선생은 박사이기도 해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어느새 박사를 해가지고 정박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겸손해서 자기 소개를 좀 간략히 한 것도 있고, 뭐 시간이 모자라니까 좀 자제하신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몇 마디만 더 추가를 할게요. 하나는 처음에는 통일운동으로 출발했다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운영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박사를 하셨고, 박사하고 나서 교수도 잠깐 하셨지. 그러니까 이 영화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출장 입상하는 어느 좀 문무를 겸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모셨고, 사실 이게 우리가 3월 언제 13일. 예, 처음에 3월 13일 했잖아요. 그때쯤이면은 헌재 선거가 나왔으려니 했었고, 또 우리 정 박사가 질문지를 보내오면서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 질문이.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말씀이 틀리면 안 되겠어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나 참 반갑고, 또 그런 예언을 전제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우리 기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란 사태가 매우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내란의 종결 이후에 저희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책이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지금 보는 것이 이제 그 시대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같이 다루기 전에 선생님께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올해 신년 칼럼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때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변혁적 중도론을 쓰기도 했지만은 이 변혁적 중도를 실천 노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항상 항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다만 그 변혁적 중도가 언제나 꽃을 피우려나 예, 이런 생각을 해오긴 했어요. 예. 그런데 변혁적 중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가 화들짝 이제 뜬 거죠. 근데 그거를 지난 2월 20일에 선생님이 그 이 백낙생 TV에 녹화하시면서 창비의 전성희 부장하고 얘기하신 대목에 이제 그 대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사태가 수습되었을 때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때가 이제 온 거란 말이죠. 그 신년 칼럼 쓸 때는 윤석열이 탄핵 소추된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질해가지고 장작가피평 범호해낼 때는 체포까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판결만 남았다 하는 생각으로 때가 왔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때가 왔다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일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정경곤 선생이나 나나 크게 봐서 때가 왔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좀 낙관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대목 좀 오늘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희들도 이게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에 늦춰졌기 때문에 뭐 한 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3, 4일 단위로 저희가 이제 요청하고 막 했던 그 기간이니까 네, 네. 내란이 지속되는 그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8일이죠. 그때 구속 취소로 윤석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기감이 뭐 극도로 고조가 됐습니다. 결국은 수습이 돼서 8대 0으로 돼서 안도를 합니다만은 도대체 이 구조가 뭐냐? 예. 거기다가 또 이 대담을 하는 이 시점에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하면서 예. 정말 얼토당토한 일을 벌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보니 이 상황을 좀 짚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저는 물론 분단 체제는 힘이 세다 막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 긴장을 다스렸는데,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뭘 보셨는지. 내가 뭘 잘못 짚어서 예. 예상이 빗나갈 때마다 스스로 다스리는 예. 이거 분단 체제는 정말 이렇게 힘이 세구나. 내가 분단 체제론을 주창하고 막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힘이 센 줄은 몰랐다구나 하는 걸 반성하게 되는데, 우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단 체제가 어떻게 고정된 실체로서 힘이 뭐 얼만큼 센데 그 강도를 우리가 잘못 짚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분단 체제라는 게 일종 그 살아있는 실체 아니에요. 자꾸 역사 속에서 변하고. 그러니까 분단 체제의 개념을 터득했다고 해서 분단 체제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능력을 갖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변하니까 더군다나 그 분석의 대상이 어떤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나는 대체로 좀 낙관적으로 진단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분단체제가 힘이 센데, 힘이 셀 뿐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고 변화하는 실체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신년 칼럼에서 윤석열이 탄핵소추 당하고 했을 때 변칙적 사태의 엽기적 종말을 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변칙적 사태가 과연 어떤 내용인가, 또 엽기적 행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의 행위에는 꼭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엽기적이고 누가 소설로 쓰려고 해도 저렇게 못 써요. 그러나 그 엽기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개인의 행태에 너무 맞춰졌고, 이 내란 세력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는 좀 너무 안해하지 않았나. 나는 이제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만 하더라도요, 그냥 내란의 잔당이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그 내란 본당이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고 시민사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나는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게 대해서 이번에 그 변혁적 중도주의 떼고 왔다 하는 글의 본원을 쓰면서 변칙적 사태라는 거는 이게 분단 체제 속에서 또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돌발 사태인데 그러나 분단 체제라는 것은 항상 이런 돌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변칙적 사태라는 것은 본질상 내란의 필연성이랄까 이런 걸 내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개인의 망상에 찬 행각과 별도로 대다수 국힘당 의원들의 공공연한 내란 옹호, 한덕수, 최상목 등 고위공직자들의 내란 진압 방해 공작, 그리고 대다수 언론과 학계 인사들의 변함없는 개혁 혐오 언동들이 그 예다. 우리가 촛불 시민들도 진화해왔지만은 내란 세력 또한 나름대로 진화해왔다. 분단체제라는 게 그게 고정된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일단 멈추면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있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악화되고 더 괴물스러워지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도 드러난 거죠, 이번 과정에서. 그리고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역시 예전처럼 일당받는 노인부대 중심에서 어엿한 상류층 인사들과 젊은 세대가 동참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분단체제의 변혁을 꺼리는 세력은 여야 또는 보수 진보의 경계를 넘어 포진해 있으며 때로 노골적 언행으로 혹은 음성적 방식으로 새 세상을 도래를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 정도까지는 내가 2월 초에 그 본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도 새로 배우는 게 많아요.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을 해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현실의 실체 속에서 끝없이 자기 생명력을 발휘해주는 그런 점에서 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그런 오늘의 현실을 다시 짚어보는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을 저희가 이제 기본 문헌으로 삼아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조금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가졌던 마음하고 지금 시기하고 좀 대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고 했을 때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했거든요. 선생님 어떠십니까? 나도 이번에 이제 정 박사하고 이 책을 중심으로 대화하기로 해놓고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이게 뭐 길지 않은 책인데 내 책 중에서는 특이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걸 막 모아가지고 어떤 책은 굉장히 두툼하게 내기도 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2012년 선거에 뭔가 좀 영향을 끼쳐보자. 그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는 해였어요. 2012년이. 그 선거를 그 둘 다 이겨야지 2013년 체제가 가능해지는데 그러려면은 간편하게 빨리 내고 괜히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내 나름으로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던 시기가 우리 국민들이 헌재 선거가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시기여서 내가 그때 느꼈던 간절함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간절함하고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차이는 그땐 주로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의 간절함이었고 그게 이제 훨씬 확장된 것이 2016년, 17년 촛불 대항전 때 간절했고 이번엔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더 애타고 피말리고 하는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내가 그때 비록 간절하다 하더라도 우선 그 간절함의 강도에 있어서 최근에 사람들이 좀 느꼈던 그게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그 대중들이 그런 간절함을 느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정말 일상생활을 완전히 희생해 가면서 계속 집회에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는 온도 차이도 있고 세력의 차이도 있고. 그때를 조금 제가 좀 대세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쓰신 게 2012년 1월이지만 첫 원고가 2011년. 그 책의 2부에는 예. 포용정책, 소위 남북관계 얘기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일부가 2013년 체제 예.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는 뭐 짧은 기간에 쓴 글들이에요. 2012년에 쓴 글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2년 차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5월 달에 그 국민들의 슬픔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근데 그 전해에 이명박이 출범할 때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2008년에.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하는데 1월 달에 이제 미국에다가 내가 쇠고기 다 수입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4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내가 미리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위키리크스가 폭로를 하고 한미 FTA에서 축산물 다룰 때 30개월도 다 폐지하는 그런 뭐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막 일어나고 그때 저항이 촛불 평화 행진이라는 게 그때 아마 그 대규모 실체가 처음 나타난 그런 예, 때였고. 그 전에 그런 규모는 예, 아니지만은 예. 소위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그렇죠. 예. 그때 촛불 항쟁이 예, 예. 대단했죠. 그 다음에는 시국과는 관계없이 예. 월드컵 때 굉장한 예. 그 대중들의 열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명박 이게 터졌는데 그걸 두고 이제 짓고 나서는 그 광우병에 네, 대한 광우병. 괴담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광우병 괴담이 주 이슈가 아니었어요. 왜 네가 멋대로 가서 우리의 그 검역 주권을 팔아먹고 와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이제 거기다가 여중생들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크게 나오게.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그랬어요. 걔들은 다 살만한 집 애들인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하는 게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예. 그래서 이명박이 이제 겉으로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속으로는 전직 대통령을 이제 올가멜 구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 검찰 소환하고 망신을 주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시던 장면이 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3대 위기,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3대 위기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 하시잖아요. 힘이 없으면 베개 대고 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당시의 시대 인식도 굉장히 강렬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갖는 그 선생님의 절박감하고 안전함이 지금 시대와 좀 차이는 있지만 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조금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가 뽑아낸 두 가지 대목은 이렇습니다. 하나가 이 책에 이제 16면에 나오는 것인데요. 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 사회가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을 87년 체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듯이 2013년 이후의 세상 또한 벨기에의 체제로 일컬어질 정도로 크게 한번 바꿔보자. 이 말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87년 체제가 군사정권과 개발 독재의 61년 체제를 대체했지만 공동의 토대인 53년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2014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내부 개혁의 문제와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소위 평화체제의 문제가 연결되고 이게 하나로 나타나는 것. 즉 평화와 민주개혁의 동시성이 이 책이 갖는 가장 중요한 화두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 책에 변혁적 중도주의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예, 한 번 그래서 나오는데 전면을 시키지 아까 이게 일종의 선거용이니까 예,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그렇게 마음 먹고 이 책을 냈다 그러는데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거는 그때만 지금도 뭐 여전히 선거용 현실 정치용으로 그렇게 적합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그 당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꺼내지 말자 그러고 했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졌잖아요. 박근혜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에라 뭐 기왕에 선거에 졌는데 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더 생각하자 하는 식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 속에 변혁적 중도주의는 완전히 잠복돼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것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는 얘기까지 곁들여서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 축적되어 온 변혁적 중도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25년도 봄호에 창작과 비평 봄호에 K민주주의라고 하는 특집을 다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왔습니다. 아직 깊이 공부는 못했지만 이 K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근대 진입인 동학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국난에 처하는 그 위기 때마다 3.1운동, 4.19, 뭐 5.18, 87, 6월 항 이런 시기마다 국민의 저항이 이루어지면서 이 민주주의 역사가 쌓여오는 이 속에 변혁적 중도의 사상이 이제 상당히 축적돼 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설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가슴이 뛰는데 근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DJ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딱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민주개혁의 동시성을 본 예, 그걸 정확하게 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책에 제기하고 있는 그 본질이 또 김대중 대통령에 닿아 있으니까 예. 저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 K 특집에 그 얘기는 좀 부족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얘기까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람들이 종전의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분화되어 있던 이념들, 운동 노선 이걸 좀 결합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진작에 했었죠. 80년대 말에 했죠. 근데 그때는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은 나도 착상하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변혁적 중도를 말할 때가 바로 그때부터 좀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6월 항쟁을 주도하고 집권까지 한 세력이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9세대 정치인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유일한 예외였다는데 김대중 대통령 역시 자기 뭐 변혁적 중도주의 그런 개념 내가 내기도 전이고 그분도 그런 표현을 안 쓰셨지만은 거기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창비 그 특집에서 이남주 교수가 김대중의 사상을 이제 K 사상을 한 표본으로 제시했잖아요. 변혁적 중도의 관점에서 김대중 사상을 재평가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호평을 했지만은 난 특별히 뿌듯했던 거는 내가 변혁적 중도를 얘기하면서 처음엔 주로 내 얘기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차 이걸 일제시대는 분단체제라는 게 없을 때니까 원래 우리가 정의한 그런 분단체제의 변혁을 위한 중도 세력의 통합이라는 변혁적 중도주의는 아니지만은 그거의 선구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글로 쓰고 제일 먼저 한 거는 어디가 중dom이 어째서 변혁인가 하는 책에 실려 있는데요. 원불교 창시한 소태산 박준근 선생 소태산의 개벽사상과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는 시대가 다르고 뭐 분단 이전이지만은 그 사상이 통한다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 후에 나도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부터 아니면 더 소급해 가서 하면은 의암 손병희 선생도 그렇고 더 소급해 올라가면 사실은 서재우 선생이나 최시영 해월 선생 그때부터도 이렇게 계보를 한번 따져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게 도산 이후로도 몽양, 여운형, 조수왕 선생도 있고 김구 선생은 초기에는 좀 너무 우편향이라서 변혁적 중도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나중에 거기에 아주 합류를 하셨죠. 그래서 그 참 족보가 꽤 있는 거긴데 분단 시대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지낸 분까지 하나 이 족보에
얹어놨으니까 이남주 교수가 야 이거 우리 가문의 족보가 꽤 화려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실천, 대통령 이제 실천, 저는 사실은 대통령 하실 때 6.15 공동선언을 이제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평화와 개혁의 동시성으로까지 갔다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점차 이제 그것을 변혁주 중도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이제 받으면서 그걸 이제 감도를 갖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이 변혁주 중도 때가 온 시점에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점을 한두 개라도 뽑아낸다면 김대중 선생 이번에 이남주 교수가 쓴 거는 주로 이제 김대중의 서상을 썼는데 한국 서상선이라는 큰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창비가 2026년이 창비 창간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해를 겨냥해서 작년에 10권, 금년에 또 10권 나오고 내년에 10권이 마저 나와서 30권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 제 30권이 김대중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으로는 이분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가가 아니라 서상가라는 평가를 해서 그 편자로 이남주 교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이제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교수도 편찬 작업을 맡고 나니까 공부를 더 했겠죠. 이번 글을 보면은 대통령에게 오래전부터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변혁적 중도에 해당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연설도 하고. 그러다 오히려 중요 정치인으로 떠오른 후부터는 이제 말을 삼갔죠. 그러다가 괜히 빨갱이로 뭘 그러지 않아도 그 색깔론에 시달리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 할 때는 그분이 참 옳은 방향으로 우리 한반도를 이끌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진 분들도 이걸 변혁적 중도 같은 노선으로 연결시킬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너 이남주 교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몽양 선생의 추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빨갱이 소리를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 당국자들은 박근혜하고 영은형의 차이도 인정 안 합니다. 둘 다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싹 탔고 민주주의 얘기만 주로 했는데 이번에 이남주 교수가 밝혀낸 걸 보면은 그게 그냥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현실의 뿌리를 갖고 또 동학사상에 대한 인식을 가진 그런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는 변혁적 중도주의자가 맞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요 책 2013 체제 만들기를 제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동시성이 이제 이 책의 표본을 이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선생님께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실감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역시 먼저 한반도 평화 체제와 더불어서 남북연합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남북연합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엉망인데 뭔 또 그 얘기를 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죠. 근데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를 보면요, 그 북을 끌어들여서 군사적 충돌을 유지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려고 했던 명백한 사실이 있고 또 그 윤석열이 계속 그 준비하면서 했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북에 다 있는 것이니까. 친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네, 표현도 자주 썼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집단은 분단을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이후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 시대 과제를 다루면서 단기적 국면의 얘기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 계획도 얘기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남과 북의 잠재적 군사적 대결 이런 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평화체제와 남북연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남북연합이 결부되는 것은 저희들의 견해인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도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이제 수습이 되어 가면은 결국 한반도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옥죄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문제가 다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결국은 미국과 북의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또 도드립해 보면은 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되짚어 보면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서 30년 역사가 쭉 쌓여준 굉장히 줄기찬 주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문제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겉으로 보이는 평화체제 논의만 해서는 안 된다. 그 평화체제 논의 한 주체인 북이 체제 안전을 특히 우리 남쪽을 곁에 두고 있는 저들이 느끼는 체제 안전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일장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국가연합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남북연합에는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그 안정화 요소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또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 남북연합은 바로 그 점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 개혁의 추진 동력이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생각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북 관계를 2002년부터 쭉 경험해 본 바에도 그렇습니다. 북의 간부들을 만나면요, 지나친 체제 선전을 하거든요. 그 체제 선전은 어떤 거냐면 우리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굉장히 방문하면 그 선전의 장소를 늘립니다. 계속 늘리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데 내밀한 얘기는 안 해요. 거리를 둡니다. 저희를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저들이 우리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2019년이죠. 하노이 회담이 좌절되고 난 다음에 북이 이제 그 좌절을 겪고 나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 2022년 8월 19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제발 좀 의식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야 저거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선생님께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흐름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그다음에 북이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한 대목에서의 그 부분과 남북연합의 조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 견해를 잠깐 듣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북 관계 그 현장 경험으로 쳐도 정영곤 선생이 나보다 훨씬 오래됐죠. 그 나는 2005년에 예, 완전 초짜로 예. 나타났거든요. 근데 2002년부터를 그러나? 2002년부터. 예, 2002년부터 했고,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할 때도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나하고 북측의 안경호 위원장이 하지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실무자끼리 교섭도 하고 술도 먹고 뭐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나는 잘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북은 의정 관계가 엄격하잖아요. 위원장이면 그런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동할 때도 나는 같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꼭 벤츠차 태워가지고 자기들 그 수행원 붙여가지고 그랬죠.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 정 박사한테 들어볼 얘기가 오히려 많은데 지금 일부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엉망인데 무슨 남북 연합이냐 하는 얘기는 지금에도 나왔고 또 특히 천안함 이후에 그렇죠. 이명박 시대에도 그랬고 박근혜 시대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은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저쪽에서 대한민국 것들하고 상종 못하겠다 하고서 끄는 면도 있지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여정 부부장 얘기는 야 제발 좀 우리 따로따로 신경 끊고 살자 하는 거는 그 좀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그 윤석열이가 못되고 그런 거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은 객관적 상황이 그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내놓고 할 만큼 그쪽의 입장이 좀 호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됐다고. 우선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버텨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근년에 와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대대적인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뭐 중국이나 다른 쪽하고도 더 가까워졌지만은 특히 북한하고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동맹이 하나 생겼다는 게 이건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고,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최대의 수단 중에 하나가 안보리 제재였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원한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제재 결의가 점점 강화돼 왔고, 그렇죠. 앞으로 또 못해 그러면 또 강화한다는 그런 결의까지 다 해놨는데, 러시아가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북의 편을 들어가지고 모든 제재 논의 이런 거에 대해 거부권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은 마음 놓고 뭐 핵실험은 아직 안 했지만은 그거야 미사일 실험도 하고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뭐 기술이나 재정적 경제적 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는 사실은 제일 덕본 게 나는 김정은이라고 봐요. 김정은이 제일 남는 장사를 했고 또 경제도 버텨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따로따로 살자 하는 얘기가, 그거는 그런데 그걸 이제 분단 체제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양 당국 역시 분단 체제의 중요한 한 플레이어니까 분단 체제의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말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분단 국가 이데올로기라고 나는 파악을 했어요. 진짜 자주적으로 통일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자주적으로 통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제국주의자들하고 남한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이걸 막으니까 통일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 일종의 인민을 달래는 이데올로기였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북은. 그래서 그게 국가 대 국가로 가자가 그러니까 북이 통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고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은 통일 운동가들도 많은데, 나는 그런 그 분단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아졌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인민 생활도 개선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제재도 면하고 이렇게 돼서 자신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는 국가연합이 원래 우리 노선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연합이라는 건 국가 대 국가의 연합이거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자는 게 나쁠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는 윤석열이 그렇게 만든 면이 크다고 보고,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 북에 대해서 훨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평화를 중시하는 그런 체제로 간다면은 당장에 뭐 남북연합이 된다든가 평화체제가 성취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그 적대 관계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데 적대성이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공동 번영이라든가 공동 안전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게 되는 거고, 그게 내 표현을 하면 매우 낮은 단계의 국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남북연합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이 이제 내부 개혁의 추진력이라는 네. 측면인데요. 사실 이 대목이 좀 이렇게 내부에 확산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시민운동 내에서 이 문제를 이제 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남과 북의 국가 간의 협약이 되니까 이것이 안보국가를 견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이 안보국가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의 어떤 군사적 대결 체제가 양산한 일종의 국가의 성격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평화와 연동된 남북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활동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냐. 근데 이 말은
권력 감시, 시민에 대한 권력 감시가 이제 축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을 외교 안보에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외교 안보의 논의를 시민이 개입해서 통제하고 감시하자라고 하는 논의 속에서 이 남북연합의 얘기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운동을 하는 계통에서 주로 자기 생각을 심화시키는 얘기이지 선생님께서 얘기해 오신 평화와 민주개혁의 동시성의 측면에서 보는 거로까지 확장돼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그가 환경운동을 하든 여성운동을 하든 노동운동을 하든 지역운동을 하든 그들의 운동이 한반도 평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까 너희들 운동만 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같이 보면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남북연합이든 평화체제 운동을 각 부문 운동에서 늘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네. 야, 우리 하루하루 그렇죠. 운동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통일 문제까지 생각하느냐는 건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뭐 통일 운동가들하고 저기라고 막 섞어서 하는 건 아니고 각자 자기 부분에서 할 일을 하는데 현상을 분석할 때, 현실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니 여성운동도 그렇고 하다 보면 이게 이놈의 사회에서 참 힘들잖아요. 네.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의 경제력이라든가 국민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비해서 너무 안 풀리거든, 일이. 그러니까 왜 안 풀리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안 풀리냐. 대개 우리가 국가 대 국가를 비교할 때는 분단이 안 된 국가들하고 분단된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 지수가 확 떨어져요. 성평등 지수도 그렇고 환경운동의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참 K민주주의 어쩌고 한다 그러면서 아직 제대로 된 녹색당이 없잖아요. 의회 원내 정당으로서 녹색당이 없고 그럴 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분단 체제 때문에 분단이 이 땅에서는 일종의 체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약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운동이 왜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돼 있는가 하는 걸 알면서 하자는 얘기지. 뭐 바쁜 사람들이 시민운동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제 경험을 거기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미나협도 하고 6.15 남측이 사무처장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실무를 제가 이제 했는데 근데 북에 한 300명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북을 한 3박 4일 다녀오는 일 같은 경우 1년에 선생님께서 대표를 하신 그 시기에 뭐 DJ 때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DJ 노무현 이 시기에 예. 1년에 뭐 2번 정도씩 이렇게 있으면 그 준비를 3, 4개월씩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들, 각계의 대표들이 그걸 참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그리고 실제 또 북하고 만나요. 예. 노동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뭐 여성도 만납니다. 물론 만나서 이제 북에 제안하는 의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자기 고유의 의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실천적인 경험 속에서는 그들도 이미 발을 담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막혀 있을 때는 그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럴 때도 그것을 분석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시야를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이어서 제가 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내부 개혁에서 이제 작용하는 말씀을 하실 때 복지 문제 말씀하실 때도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 사회를 추동해야 될 인사나 집단들이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공세, 이제 친북 좌파라는 공세죠. 이런 공세가 시달리면은 효과적인 세력이 결집이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소위 남북 관계와 그 자기 개혁 의제 연관성을 이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면은 결국은 세력의 재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점에 있어서의 각 세력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수구와 보수 동맹이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제가 본 바로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동맹이란 말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이제 수구가 보수를 포획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예. 했으니까 뭐 포획을 동맹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해자되는 극우란 말보다는 이제 수구가 훨씬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온 기간 동안에 이 수구가 보수를 포획하는 그게 너무 저열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광장에도 그런데요. 마치 이 우리의 이 직결되는 이 수구 보수의 이 직결이 마치 지금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의 세력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맥락이 다르다 이런 입장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구라는 거는 극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분단 체제 속에서 착실히 챙겨 먹고 이득을 챙겨. 이득 챙겨 먹고 산 사람이고, 세상이 바뀌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위해서는 뭐든 하는 사람이에요. 극우라는 거는 우익 이념을 아주 극단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가령 소위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우익 이런 사람들 중에 극우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극우 언사를 막 함부로 쓰기도 합니다. 그 교양이 없어서 그래요. 상식과 교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에 극우가 남의 나라 국기 들고 나가지고 데모하는 극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극우라는 건 이제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강한 집단인데, 독일에서도 지금 왕년에 나치에 대한 향수를 지닌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그 정당이 지금 뭐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 나치 깃발을 들고 나올지언정 미국 국기는 안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극우가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런 관점이 좀 견지되지 못할 때 세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한 2000, 제가 기억이 14년입니다. 이 책은 아닙니다. 이 책 이후에 그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라는 네, 그 책이 이제 2013년 체제 이후를 하신 책인데, 예, 그 책을 제가 보다가 세력에 대한 선생님이 그때 판단이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저 막강한 성체에 균열이라도 일으키라고 국민들이 차려준 진지 몇 개가 여기저기 있을 정도가 우리 이제 민주개혁 세력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극우의 세력화를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확하게 세력 재편을 본다면은 최근에는 이 수구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보수가 텅 비었다 이런 주장도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 세력 재편의 현재적 시점은 현재적인 뭐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거론하신 그 책이 원래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 해가지고 내가 남들을 인터뷰한 책이었죠. 그 책 만드는 데도 우리 저도 이제 편집자 정 그 편집을 박사가 제가 정 박사가 굉장히 네, 큰 그렇게 했습니다. 역할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묶어내면서 내가 쓴 글을 하나 앞에 서장 비슷하게 넣은 것이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 사실은 그게 내가 2013년 체제 만들기에 실패하고 나서 예, 예. 자숙 모드로 들어갔더랬어요. 말도 잘 안 하고. 예, 예, 그러셨죠. 그러다가 세월호 세월호. 사건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가만히 좀 말아야겠다 예. 해가지고 다시 좀 글을 쓰고 발언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주체 세력이 엄청 커졌죠. 우리가 주체 역량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세월호의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그건 보수 정권이라고 볼 수 없는 정권이라는 각성을 했고요. 그러나 시민 역량이 폭발한 거는 2016년부터 아닙니까? 16년, 17년. 그래서 박근혜를 좀 중도 퇴진을 시키고 정권 교체를 하고, 그래서 들어선 게 문재인 정권이고, 그 정부에서 우리 정 박사도 시민사회 관계에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가 2013년 체제 만들기 쓸 때 그런 거 완전한 체제 전환, 87년 체제를 제대로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그게는 믿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날을 또 겪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세력 재편을 이제 그때 이후에 성장을 했는데 그때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이 진보 정당의 변천이에요. 이 책 쓰시고 이 책을 이제 쓰실 때는 2012년 총선에 대한 평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요 다음 일이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2013 체제 만들기 이후에는 그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정당하고 민주당의 그 통합과 연대라고 하는 논의가 한참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제 다시 지키게 된 근데 이제 거예요. 그때는 당장 급한 게 예.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말고 제일 큰 정당이 통합진보당이죠. 원래 민노당하고 진보신당이 하던 사람들 거기다가 시민작가가 참여한 그게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 그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선거 연합을 해야지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2010년이었나 지방선거 예,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재미를 봤죠. 그렇죠. 천안함 사건을 터져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하려고 이명박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박원순 씨 연합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이겼고 그래서 이제 내가 2013년 체제에 만들 수 있는 때가 가까워왔다는 착각을 하고 네, 그 잠깐 그러고 이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건데 그 세력 재편에서 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진보 정당의 행보인데 그때 선생님께서 2012년 총선에 연합 정치가 좀 잘못된 것을 이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좀 비판하셨고, 근데 그 이후에 그 진보 정당의 흐름이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이 원내에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저는 그 문제를 국민에 의한 선택의 결과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거구 제도 자체가 비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그러한 득표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했다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진보 정당이 국민 소구력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동시켜서 보면은 소위 세력 재편, 연합 정치를 해야 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정당 간 연합이라고 하는 건 보폭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이번에 연합 정치는 시민과 정당이 더 보폭을 넓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역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의 이 세력 재편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쭉 보시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이 연합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지금 단계에서요. 예, 예. 그런 그 연합 정치라든가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지금 미리 하자는 거는 그건 공론에 불과하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원래 지금 이제 수구 보수 동맹이라는 건 나는 동맹이란 말을 맞다고 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라는 걸 보면은 예. 그래도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수인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 수구 세력 완전히 눌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수구 세력이 또 기반이 영남인데 이 사람들은 뭐 쉽게 당선되고 하니까 의원총회에서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수구 세력에 포획돼 있다랄까 하던 그 보수 세력마도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스스로 저쪽에 목소리를 같이 해가지고 영합해가지고 보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제외되거나 공천도 못 받고 이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해놓고 하도 국힘당이 보수를 안 하니까 우리라도 좀 대신해 줘야겠다.
그거는 진짜 저쪽에서 불의의 일격을 맞은 그런 셈이죠. 예, 말이었는데 그러나 그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쪽도 사실은 진정한 합리적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소위 진보 정당을 주도하고 있었냐? 난 그것도 의문이라고 봅니다. 우선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왕년에 뭐 PD를 했던 사람들하고 NL 했던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NLPD가 지금 뭐 거의 사라진 용어지만은 그 계보나 사고방식은 그대로 있는데 NL계에서 보면은 저 PD라는 친구들 이제 괜히 과격한 소리나 하고 혁명 얘기해가지고 저게 수구 세력을 도와주는 역할이나 하지 뭐냐 이제 그렇고 또 저쪽에서 볼 때는 NL이라는 게 결국 종북 세력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구 정당이 그 소위 진보 정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 자기가 제일 진보적인 한국에서는 제일 진보적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서로가 이제 판단할 때는 나머지 한쪽은 아주 본의 아니게라도 수구 세력을 도와주는 정당이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리고 변혁적 중도주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변혁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다 바닥이 났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정문선이 인용한 글 중에 새누리당 중심의 거대한 성체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걸 공격하는 진지가 몇 개 흩어져 있는 정도가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진지가 역시 민주당이었죠. 근데 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많이 변했고 민주당이 지금은 일종의 플랫폼 정당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도 들어가 있고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수구적인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특히 지역 기반이 호남인 사람들은 국힘당에 가도 뭐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전라도니까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그동안 그 주도권을 오히려 수구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 나중에 이제 수박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그 사람들이 쭉 주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첫째는 그 주도 세력이 바뀌었고 그 플랫폼 정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뀌었고 플랫폼에 가담하는 시민들의 수가 엄청 늘어났고 특히 그 사이에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원들의 힘을 더 발휘하는 당원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총선 때 혁신 공천을 통해서 플랫폼 정당에 소속돼서 어떤 때는 주도권도 발휘하던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지형이 그때가 꽤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소위 별도의 진보 정당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지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분들도 물론 자기 정당을 키우고 그 하는 일을 해야겠지만은 윤석열 정권을 일단 무너뜨리고 나머지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헌법도 바꾸고 정당법도 바꾸고 선거법도 바꾸고 그래서 다당제를 실현해야지 지금 간다는 거는 그냥 그 희망사항이죠. 조금 내용적인 문제를 좀 짚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혁 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장과 복지에 좀 국한해서 좀 선생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의 그 2013 체제를 준비하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4편에 말씀하신 다시 2013 체제를 생각한다는 두 편에 1편 앞부분에서는 복지 얘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평화와 복지 관계를 얘기하셨고 뒷부분에 가서는 성장 얘기를 하면서 방어적 성장 패러다임 얘기도 하시고 좀 깨림직하다고 하시면서도 적당한 성장이라는 말씀도 쓰셔서 어쨌든 이 주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책을 쓰시던 사이에 이제 촛불 정부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짚어서
지금의 과제를 짚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장과 복지는 한 세트로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성장이 커지면 그 과실이 복지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지만 근래는 좀 바뀌었죠. 오히려 복지가 성장을 견인한다 이 주장이 이제 세를 얻어서 그 세를 얻은 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활성화되는 측면에다가 노동 생산성이 커지는 측면 때문에 경제를 견인한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강세였고 또 그것을 복지에 넣었던 게 포용적 복지 국가론으로 가서 그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 추세, IMF나 OECD 이런 나라들, 이런 국제 기구들도 신자유주의는 이제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포용적 성장론을 내걸은 것이거든요. 그 신자유주의 막 해보니까 뭐 양극화 생기지, 불평등 생기지.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이 체제 자본주의의 이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겠다고 이제 겁을 먹고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주류를 하다 보니까 초불 정부 초기에 그 두 개 노선이 상당히 먹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도 뭐 10위권도 하고 3만 5천 불 소득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막 다들 뭐 중리했는데도 4% 성장했거든요. 복지 쪽에서도 흔히 이제 소위 의료보험의 국가 보장 제도도 꽤 늘었습니다. 국가 치매제, 뭐 상하복부, 초음파, 내 MRI 뭐 이런 거 늘고 또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 영아 수당 신설하고 이제 직접 지원도 이제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이제 그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그 정책을 받침하는 식으로 하질 않고 예를 들자면 소득주승을 내걸었을 때 최저임금이 먼저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재부 장관은 그 미적거렸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투입해서 소위 고용 지표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데다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대책을 전혀 준비를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일부인데 거기에 미적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제일 직접적인 피해자가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거든. 자영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을 임시적으로 구제해줄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걸 딱 막은 게 기재부였죠. 소위 모피아라 그래가지고 그 참 문제가 많은 기관인 건 틀림이 없지만은 기재부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 수반으로 있는 그게 하나의 부처거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시간 갖고 밀고 나가면은 공무원들도 말 잘 들어요. 잘 들을 때는. 근데 그걸 못한 거지. 그 문제가 가장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도 가장 크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선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사람이 공적 마인드도 거의 없는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맡아가지고 부자 감세, 그 다음에 재정 적자, 긴축 재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지 축소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지난 2, 3년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던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실제 지표로도 이 창작과 비평에도 이제 최백은 교수님 얘기 중에도 보면은 지난 2, 3년간 경제 성장률 1.5% 나오거든요, GDP. 근데 이제 국민 개인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1.1로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수치로도 확인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금이 줄어든 일종의 그 세수 축소의 규모가 IMF 때 마이너스 3%, 그다음에 2009년도 국제 금융위기 때 1.7%,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있었을 때 마이너스 2.7%니까 이게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건 엄청난 규모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4년 정도의 기간에 한국 경제는 완전히 침체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업과 가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많은 걸 꼬이게 했고 또 복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가 우회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정책인데 그것도 이제 안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해 나가는 일이 이제 참 난망하고 또 뭐 저도 사실은 경제 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그런데 마침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전 대표가 됐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어쨌든 경제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아마 대충 보셨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가질 수 있었지 선생님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국민들의 얼마나 소구력이 갔는지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은 나는 그분이 소위 그 3% TV라는데 그 2022년에 나왔었지만은 이번에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살림은 잘할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매블쇼라는 데 나가서 할 때도 신뢰감이 들었고요.
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이고 역사 철학자인 유발 하라리 하고 주로 그 AI에 관한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감이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2016년, 17년 대항쟁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수준도 더 높아졌지만은 지금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힘을 받아서 정책에 연결시키고 지도자가 있다는 게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특히 지금 정 박사 지적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특히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떤 인물들이 그 주변에 포진을 할까,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목을 이제 주목하는데, 제가 또 시민사회 출신이어서 그렇지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2013년 체제가 성립하면 시민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분단 문제가 민주주의 발목을 잡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 동시에 반민주 수구 세력이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도 더는 잡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역량이 강화돼 새로운 체제를 당기는 측면과 다르게 새로운 체제 자체가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어서 그 점을 조금 선생님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크게 세력 재편의 큰 분포, 수구 보수 동맹 문제라든가 또 이쪽의 큰 흐름은 저희가 한번 잠깐 짚었는데, 시민사 역량에 대해 조금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약간 개인적인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동조합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금 250만 양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그렇거든요. 근데 한 100만이 문재인 정부 때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그때 노사정, 그다음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경사노회 이런 거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효능감들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들이 가입을 결의를 하는 흐름이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제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환경도 그냥 환경이 아니라 기후위기에서부터 원전에서 굉장히 분화되고, 여성도 과거에 여성단체 연합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제가 다양해지고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제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의 조직력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회원이기도 한 그런 걸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당에 대거 가입하는, 뭐 지금 거의 5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이번에 빛의 혁명을 통해서 보면은 20, 30대 여성이 한 30%를 차지하는 정말 엄청난 그 특징을 보이거든요. 소위 이물연 행진곡과 K-팝이 결합되는 그 흐름에 그 노래를, K-팝 노래를 다 아는 여성들이 대건자 그런 흐름을 주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그 이후에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다른 한편에서 그럼 왜 20, 30대 남성은 왜 참여가 저조하냐 하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 30대 남성도 여성과 비슷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건 뭐 물론 제 견해입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문제를 풀어내는 집단적 체험의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보여서, 한편에서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 나와가지고 청년을 남녀로 구분짓는 이런 일종의 갈라치기, 이런 게 막 영향을 미쳤다, 이 주장을 이제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게 먹혀드는 그런 사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20, 30대 이 흐름을 정확히 짚어야만 또 변혁식 정도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구체성을 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견을 좀. 최근의 시위를 보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젊은 남성들은 좀 아쉽다고 할 정도로 적죠. 그러나 그 최근의 경험은 그렇게 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원래 2017년 때만 해도 뭐 남녀가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실망한 젊은 남자 중에 상당수가 일베로 가잖아요. 그게 남자들이 원래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가 점점 뺏기잖아요. 예. 예.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또 실제로 경쟁을 하면은
시험을 쳐도 밀리고 뭐 이제 그런 데 오는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성들 쪽에 문제도 있다고 보고 특히 여성운동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성운동 지도부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는 사실 나 같은 80대 후반에 예, 예. 있는 꼰대가 예.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얘기하려면 또 길게 예, 예. 자세하게 그러니까 난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고요. 예.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하려 그러면 이제 여성들하고 같이 해야지 좀 예. 설득력이 있는데 예, 예. 내가 그걸 안 한 건 아니에요. 박락청 TV 청년 공부길이라는 데서 젊은 여성들 뭐 거의가 페미니스트들이죠. 그 30대 여성 두 사람 한지영, 이선엽 두 사람하고 내가 길게 회화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좀 더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나는 실제로 여성들의 삶을 그다지 개선하지 못했다고 봐요. 임금 격차라든가 뭐 그런 문제는 그대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여성 운동의 지도자들이 많이 진출하고 그이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많이 기울였어요. 귀만 기울였지 사실 해준 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부는 여자들 말만 듣지 우리 말을 안 듣는구나 하는 또 그런 좌절감.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지금 변혁적 중도주의의 때가 왔다라는 그 내 주장을 다시 거론하셨는데 그게 그냥 내가 변혁적 중도주의를 그동안에 쭉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마음 놓고 떠들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런 개인적인 수레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나 현실을 보는 프레임을 좀 진짜로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2023년 체제에서 기대했던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역량으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 체제의 힘으로 또 많은 일이 더 쉬워지겠다 하고 예측을 했고 그걸 조금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친 낙관이었죠. 착각이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하는 거는 2013년을 계기로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가 이제는 드디어 온 거 아닌가. 그때가 2012년에 그 얘기했으니까 한 13년 지체돼서 그래서 다음 정부 아래서 2025년 체제라고 할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때 그 체제란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어쨌든 우리 사회가 크게 한번 전환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전에 4.19나 뭐 5.18하고 달라서 완전한 반전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일진일퇴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87년 체제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이제 큰 하나의 매듭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체제가 지녔던 문제점이라든가 미비한 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2013년 체제론 아니에요. 시기상조였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3년 지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한번 전환을 해보고 또 우리 논의의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하는 거였어요. 진보나 보수나. 지금 가령 이번에 우리 빛의 혁명에 대해서도 윤석열 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사실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뭔가 그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엔 반대했지만은 윤석열이 제거되고 종전에 그런 대로 작동하던 87년 체제식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냈고 그걸 좀 키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계기로
완전히 다른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른 민주사회가 어떤 사회이며 그걸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첫째, 우리가 분단 체제 속에서 이런 지금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 분단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왕년의 진보니 보수니 뭐 하던 그 단순 논리라고 할까? 낡은 개념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랄까 그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진보 대 보수 그런 구도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실용적인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역시 변혁적 중도 길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면서 우리가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2025년 체제라고도 부를 만큼 87년 체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렇다고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완전 다른 그런 유토피아는 아니고 공부도 하고 논의를 좀 모아보자 하는 게 내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고 말한 그 취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을 이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사회 시민 역량에 이제 좀 변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지금 선생님 그 말씀 이제 과거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어떤 프레임 목표는 분단체제 변혁이라는 목표 속에서 근데 이제 제가 사회적 경제계에 한 5, 6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그 지원 기관에 풀타임으로 한 3년 정도 했던 걸 잠깐 좀 그게 좀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은 굉장히 지금 성장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협동조합, 생협이라고 하는 한살림, 아이쿱 그 둘의 국민행복생협 이렇게 4대 생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조합원이 150명을 넘어서 물론 이거의 정점은 이미 이전에 찍긴 했어요. 그리고 이들 조합원들의 참여 열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성장세입니다. 그 돌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가 2022년, 2023년 그때 이제 보고 통계로 연간 1000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근데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좀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민단체도 경제하는 시민단체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넓게는 생활력입니다. 이런 속에서 책임감을 갖는 이런 게 몸에 상당히 체화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볼 때, 민주주의를 하는 경험,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힘을 모으는 경험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5명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인데,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지금 가장 커지고 있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500명이 기본입니다. 지금 이제 10만 명 밑으로 내려가면 300명까지 되지만 그 정도 모아야 법인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그러니까 주주총회하고 다르게 1인 1표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토론이 경험되죠. 그러니까 민주적 토론과 경제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 지도력이든 경험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결국 현장성과 그 현장에 천착돼 있는 부분에서 동료들과 맺는 집단적인 체험들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요체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사회적 경제기까지 포함해서 쭉 커져온 이런 힘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에 표로 나타났고 그런 힘이 대통령을 선출했던 힘 그리고 그것이 형편없이 할 때 국회를 통해서 그걸 제어하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제압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좀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다 보면 참여의 폭은 넓어지지만 그것이 조직적 체계로 정착되는 것은 아주 몇몇에 국한돼 있고 또 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이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변혁 중도 때가 온 그 시점에서 결국 시민과 정치의 연결이라고 보는데 이 대목이 좀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실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분화가 됐고 또 노동조합도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시민들 중에 일반 시민 중에 과거에는 정치 운동하고 시민사회 운동을 엄격히 이렇게 구별하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정당 가입했고 또 하나 이제 사회적 협동, 사회적 기업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성이 있는데 이제 변혁적 중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다 각각 분할해서 자기 할 일에 집중을 하되 그래도 이게 어떤 공통의 사상과 이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까지 소위 이념이라고 나온 뭐 자유민주주의니 사회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이거 가지고는 이게 공통적 그 이게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공유가 될 수 있는 게 변혁적 중도는 사실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유가 가능하니까 변혁적 중도주의 공부를 더 하자 이제 하는 얘기였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사회적 경제 단체들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고 그 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정 박사 하던 그런 시민단체 운동 그 NGO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정부 단체 사회적 경제 그런 기구들을 NPO라고 부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s.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벌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주주한테 나눠준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수익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되 기존의 영리 업체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이 경험이 나는 이게 NGO의 성장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NGO의 한계라면 한계가 물론 회비 받고 뭐 그 경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돈벌이를 안 해봤잖아요. 자기 사업을 안 해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돈을 벌거든 열심히. 돈벌이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모르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노동조합이 성장을 얘기하셨는데 그 양적인 성장은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지만은 나는 노동조합 운동의 경우는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 운동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그 사이에 양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몰라도 국민들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국민 밉상 같은 물론 그건 이제 편견도 많이 작용했지만은 그런 면이 있었고 또 그들이 쓰는 언어 같은 게 옛날하고 크게 달라질 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성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연대 의식도 생기고 노래도 서로가 부르는 노래를 또 배워서 접근하는 노력도 하고 젊은 여성들 같으면 대부분은 아유 민주노총 저 꼰대들하고는 뭐 못 놀겠어 그러던 게 이제 달라졌고 민주노총은 요즘 젊은 애들 이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노동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들이다. 이런 그 불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노동운동의 진화 과정에서도 이번 비치 혁명이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 보면요. 선생님 요 글에 그 민주주의 문제를 민중자치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성공에 대해서 하신 강의 편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분반 체제 장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또 선생님께서는 2013년 체제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민주주의 본질이 민중자치다고 보고 현재는 대의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극이 있다. 그래서 2013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간극을 메꿔주는 중간 단계, 즉 민중자치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13년 체제 당시에는 이제 이게 뭔 소리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2025년 체제를 구상한다면은 그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으로부터 올라온 이 힘을 실제 정책 결정까지 가져가는 이 변화, 뭐 누구는 시스템 또 제도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것일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도 이게 2016년, 17년하고 지금이 다른 면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이 많은 근데 사실 참고할 만한 게 너무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모두의 질문 Q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또 채널을 한번 개설해 보는 실험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난 몰랐는데. 그러니까 원래 AI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가 이제 토론 같은 걸 하면은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AI는 이 회의록을 그냥 작성해 줍니다. 네. 키워드 던지면 바로 작성해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예를 들어서 많은 질문들을 분류를 금방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대화 토론을 하는 거는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그냥 정리해서 올리고 뭐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참여의 조직화를 이제 AI 시대에 새로운 그 참여 채널이 달라질 거다. 이런 거는 뭐 저도 의미 있게 보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단계로까지 못 나가면은 제가 문재인 정부 있을 때 그때 이제 국민청원 시스템을 할 때 저도 그 시스템 답해서 나가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답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초기에 굉장히 그 높은 호응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는 장관들이 막 출연하다가 이제 막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힘을 잃어가고 또 이제 이거를 어떤 일종의 세력 양상으로 막 하는 일종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 구도가 아닌 형태로 막 바뀌는 그런 또 변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민중자치의 문제를 더 끌어올려지는 새로운 체제의 어떤 제가 이제 이거 방도라 이렇게 물으면 좀 너무 죄송한 질문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중자치라는 게 이제 원칙인데 그것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양자택일의 문제를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정도로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실행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의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의제를 해놓으면은 위임받은 자들이 지 멋대로 하고 또 보장된 임기 동안에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는 각성이 점점 생겨났는데 변혁적 중도라는 게 또 쉽게 말하면 게 한반도적 시각을 가진 실용주의인데 실용주의로 접근하면은 그 대의 정치하고 다양한 민중의 자치 활동하고 이게 잘 배합이 돼서 좀 혼합된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AI 같은 게 등장하면서 이게 하기가 훨씬 쉬워진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중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통신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럼 시골에 살아도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새로운 정보를 다 흡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이라야지, 그런 민중이라야지 민중 자치가 되는 거고, 시민 자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여건도 무르익어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잖아요. 참여정부의 그 청원제도도 있지만은, 수기기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파티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조별로 토론해서 정합해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근데 그게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막 토론하면은 그대로 결론이 나버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그게 계속 발전을 중요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달한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 또는 당의 방침에 반영된다 하는 그런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지 사람들이 신이 나고 의미를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자기 학습 모임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령 민주당이 지금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 또 어느 정도 만들었다 할 때 그 교육받은 당원이 주인이라야지 몰상식한 당원들이 주인이 되면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진성 당원을 소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수기하고 뭐하고 그리고 그 결론은 그대로 다 당론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당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회라는 거는 또 그건 정당과는 별도의 기구인데 민회 얘기도 있고 시민
의회 얘기도 있고 그것도 완전한 민중 자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간에는 가령 뽑는 거를 추천제로 뽑으니까 아주 완전히 평등하게 뽑히고 또 그 하는 동안에 완전히 서로 평등하고 그리고 이제 수기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고 그런 점에서는 교육된 시민에 의한 자치 그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전체 민중의 자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전체 민중의 자치라는 것은 노자가 말하듯이 소국 과민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 수가 작고 그런 사회 아니고는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하더라도 노자 시대 그 시대 이제 어떤 사회겠는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은 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 있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어디에 살든지 세계 수준의 담론에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수기를 하면은 금방 정리가 돼가지고 뭔가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지금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이 책이 13년 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소구력이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식과 교양, 기본적인 것의 부재가 초래하는 사회적 어떤 파국 현상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내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그때 이 책을 쓰시던 이명박한테도 그럼 입만 열면 거짓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이 책 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지도적 정치인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식과 교양 그리고 기본적인 염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고서는 그것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이번에 특히 이제 요 책과 달리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좀 더 부각된 것이 왜곡되고 오염된 말이라는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내란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증후군이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은 특히 고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제 그 백민정 교수님이라고 그 카톨릭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딱 한 줄로 이걸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명분 없는 이익이 목적일 때 말이 왜곡되고 오염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게 정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서도 뭐 또 늘 요즘은 정당들의 자유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자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 정당 쪽은 돈이 없어서 현수막이 좀 덜 걸리는 편인데 이 자유통일당 같은 이런 대선나 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한 현수막이 많이 걸리면서 그게 정말로 참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적어 놓거든요. 자기들이 내란을 옹호하면서 그걸 하는 세력을 너가 내란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윤석열이 뭐 최고의 그 참 거짓말이지만 최근에 그 아류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총리가 또 그야말로 이 말 정말 말 발칵하면서 안 하다가 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또 하는 후한무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저는 결국은 이 분단 체제의 기생 세력들이 명분 없는 이익에 그 직결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저 선생님께서 이 책에도 마음 공부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또 그 얘기를 부쩍 강조를 하시고 계셔서 저는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과학적 실천의 문제와 이 마음 공부가 동시에 다가오게 되는 이것이 또 분단 체제의 특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최근에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아니 그게 분단 체제의 특징이라보다 그건 어느 시대에나 해당되는 건데 분단 체제 안에서는 그거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분단 체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해소하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분단 체제 극복에 실패했잖아요.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경에 온 겁니다. 근데 백민영 교수 그게 아마 장비 부모 머리말이었을 거예요. 그게 사실 공자님 말씀이죠. 공자가 정치라는 건 정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바르게 한다.
각 사물이나 사안을 똑바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그게 정치다. 정치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지금은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뭐 가짜 뉴스라는 게 너무 근데 가짜 뉴스를 규제는 해야 됩니다. 너무 심한 가짜 뉴스는 명백한 가짜 뉴스는 한때 얘기했던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할 걸 선동한 사람들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자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형벌로 다스려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때 마음 공부라는 거는 혼자서 뭐 참선하고 연불하고 뭐 하는 그런 수양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그런 정신 수양, 또 사리에 대한 연구력,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이제 작업 취사라고 하는데 실천의 실행, 그런 그 3대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진실이 이렇게 함부로 왜곡되는 것 중에는 첫째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진실을 왜곡하는 게 돈이 되니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서양에서 서구에서의 계몽주의 시대 이래의 정통적인 치유법은 진실을 말하는 거야. 진실을 일러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허위에서 벗어날 거다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계몽주의가 그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성과를 거뒀죠. 미신 타파하고 뭐 교회가 카톨릭교회 주로 프랑스 같은 데서 과학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걸 막 깨부수고 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역시 그건 마음 공부가 없이 그냥 진실만 얘기해가지고 안 된다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성적인 동물만은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뭘 일깨워주고 새로운 진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랬군요. 이제부터 나는 그 진실을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불교에서 사막 공부라고 하는데 3대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지금 꼭 윤석열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을 얘기만 해주면은 민중이 따라오리라 고 생각했던 거는 지금 서양에서도 부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 탈진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먼저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형이사학적인 진실이라든가 과학적인 진실 이것에서는 이거 지금 탈피할 시대가 됐다 하는 주장을 담은 거거든요. 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가짜 뉴스를 옹호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싸워가지고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실만 말해줘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또는 인간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마음 공부와 역사적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변혁적 정도 시대에 이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2025년 처제라고 부를 만한 87년 처제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달라진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진실이 일종의 세계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시는 세계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그 탈진실의 철학까지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질문을 이제 좀 기본적인 상식과 교양, 염치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문제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좀 그냥 단순한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이 세계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극복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이 대목을 연결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과거 130년 정도를 다 보지 않더라도 근래 한 2, 30년을 보더라도 우리가 해왔던 일을 역사 속에 위치 짓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좀 그 일종의 감화를 받는 것은 그 창비의 그 여러 가지 특집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 놓은 담론들이 그러한 것을 그 역사를 위치 짓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거를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사를 개척하고 있는 이런 시민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라고 이제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이고 그걸 그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백낙 선생님 그런 얘기 했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말을 주고받는 걸 떠나서 그런 이상을 본인 스스로 느낀다면은 그 선생님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국은 환원된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께서 지금 이 흐름을 시민들에게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비태혁명 이러면 굉장히 이제 화려한 어떤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12월 3일 탄핵 계엄을 하던 날 그다음에 탄핵 소추가 된 12월 14일을 제외하고 보면은 그 나머지 과정은 정말 지리한 계속혁명이 되어 왔던 흐름에서 자기를 지탱하고 지키고 견디는 힘들을 어디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물론 소명의식도 있고 참여의식도 있겠지만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고 이 변혁적 중도가 우리의 근현대사를 관통시켜온 우리의 사상, 즉 K민주주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소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리더가 부재한 그야말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리고 뭐 사회주의권 중국 러시아가 그런 포괄적인 어떤 걸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혼란 상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이 K민주주의의 역사로 정리되고 또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그림들이 정말 세계사를 선도해내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가슴 떨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듣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서 나왔고 그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왔단 말이죠. 멀리 과거로 석급해 가면은 사람들이 아 그것까지 공부해야 돼 그럴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움직임이 나는 한반도에서 동학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학 이후에 쭉 지속되어 온 후천 개벽 운동이라는 거는 아시아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후천 개벽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만큼 피를 흘린 사람들도 드뭅니다.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참 오래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취를 하고 희생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혁적 중도의 때가 안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기득권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 대세가 그런 그 운동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죠. 지금 둘러보면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라고 보면은 대중을 동원하는 힘은 오히려 반동 세력에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니까 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국내에 기득권 세력이 다 그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맥에서부터 학교 경력 나도 한번 미국서 학교 나왔습니다만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지금은 우리 사회의 최상위 뭐 한 5%, 10%? 그 사람들은 국제적으로도 그 상위층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백인 사회에 가면은 인종차별은 받지만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에서 커민테르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레닌이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1차 대전에 각기 자기 나라의 승리를 바라는 민족주의로 가니까 그때 있던 사회주의 제2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을 청산하고 새로 만든 게 코민테른이거든.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레닌 죽은 다음에 스탈린이 개성해서 뭐 나중에 이름도 바꾸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소련이 존속하는 동안까지 나중에 점점 소련의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서 신뢰도 떨어진 데다가 소련이 망해버렸으니까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게 반해서 나는 소위 자유세계라고도 하고 국제사회라고도 부르는 우익 인터내셔널은 2차 대전 이후로 쭉 존속을 해왔는데 지금도 있죠.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는 그걸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변혁적 중도의 이념을 제대로 접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특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직접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따라올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국의 모택동 사상이라든가 그런 게 세계 대중들한테 소구력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미국과 이렇게 참 쟁패하는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되고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지만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이 세계 사람들의 뭐 심금을 울리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 역사를 봐도 그 다음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주도하는 그거는 아니 뭐 기독교만 해도 팔레스타인에서 나오지 로마 제국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한반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백범 기부 선생이 자기는 경제 강국도 군사 대국이나 정치 강국도 바라지 않고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데 그 문화가 무슨 뭐 K-pop 여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정신적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가 그게 이제 문화가 진짜 아름다운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때를 만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질문하고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창작과 비평이 그런 그 일종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 질문을 이제 대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좀 쉰다고 미뤄두었던 폭삭 소가소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이 그 주인공 애순이라는 분이 그 막 보는데 창작과 비평 그 첫 토를 창문을 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징후일까 이런 생각도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창작과 비평이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저도 이제 그 멤버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멤버였는데 너무 출세하시는 바람에 멀어졌지. 광장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대 공감입니다. 시대 공감. 근데 이번에 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준비를 하면서 들은 느낌은 아마도 이 책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약간의 실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생각을 깊게 하면서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한가운데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느낌으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이 책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굉장히 소소한 주제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백낙청 선생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옳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 앞에 서서 이제 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저를 객관화시키고 그 시야를 교정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약간 더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용훈 선생은 옛날부터 뭐 나의 참 가까운 동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창비에도 하고도 가까운 사이였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장비를 평가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백낙창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